안녕하세요. 예비 동료 지원 활동가 여러분. 동료 지원 활동가 양성 과정에서 동료 지원 활동의 역사와 동료 지원 활동가의 역할을 함께 공부하게 된 정읍 생골복지재단 마음사랑의 집 시설장 손동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면대면 교육을 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합니다.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동료 지원 활동가 엘레노어 롱든의 내 머릿속의 목소리입니다. 엘레노어 롱든은 USC 대학 심리학 전공, 논문 발표, 책 저술, 강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장애 당사자이고 동료 지원 활동가로 20년간 국제 목소리 듣기 운동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예, 잘 보셨는지요? 이 주인공처럼 예비 동료 지원 활동가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 지원 활동의 개념과 유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료 지원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동료 지원의 개념에 대해 가트너와 레이즈먼은 사회적, 개인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동료에게 상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동료 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솔로몬과 드레이는 금전적 보상이 있는 활동과 자원봉사 모두 동료 지원 활동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맥락에서의 동료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개인으로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았거나 받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료 지원 활동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조집단은 동료 지원 활동의 가장 오래된 형태로 스키조프레니아 어네니머스, On Our Own, 우리 스스로 같은 형태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인터넷 지지 집단은 면대면의 요소가 결여된 인터넷상의 정신장애인 상호 간의 지지 집단 활동을 말합니다. 인터넷 지지 집단의 경우 높은 익명성과 멤버 사이의 인간적 교류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동료 제공 서비스는 동료 상담을 비롯하여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동료가 다른 정신장애인을 돕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료 운영 서비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동료 운영 서비스들은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긍정적 결과를 경험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동료 파트너십은 비정신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서비스 제공을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정신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섯째, 당사자 직원은 동료 지원 활동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 서비스 기관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원으로 고용되어 직접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동료 지원 활동의 등장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란에 의하면 정신건강 소비자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1960년대의 시민권리 운동은 소비자주의와 역량 강화 개념을 강조하였고 이는 자조집단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에는 생존자 운동으로 이어졌고 1970년대 후반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발달에서 생성된 지지집단은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지지체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역사회 지지체계는 동료 지원과 동료 서비스 제공을 촉진시켰고 공식적, 비공식적인 지원 체계의 개발과 확장에 있어 주요한 촉진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더욱 활발히 형성되어 자발적인 모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조집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은 서비스 혜택만 수동적으로 받는 서비스 의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스스로를 인식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60, 70년대에 여성운동과 흑인운동, 소비자운동이 확산되면서 당사자의 완전한 사회참여 촉진과 차별 철폐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1962년 가을 에드 로버츠라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60년대 미국 사회운동의 진원지였던 버클리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호흡 보조장치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그의 입학은 미국 장애인 인권운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로버츠는 여성인권운동을 장애인의 권리 회복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이미지가 이권에 이용되고 동종과 차별을 초래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차츰 장애인으로서 당면한 문제로 초점을 모아가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의 접근의 어려움에서부터 교통수단의 부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장애물의 제거 방법을 논의합니다. 1968년 그들의 학교 생활은 주정부 재활국에 의해 코웰병원 입원 환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코웰병원에서의 환자로서의 생활은 독립심이 강한 그들에게 불만이었고 카운슬러 및 재활당국의 각종 간섭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원 그룹을 모색하게 됩니다. 1969년 가을에 로버츠와 몇몇 장애 학생들은 자립생활을 위한 전략으로 불리우는 모임을 조직하여 중증 장애 학생들이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철학 이념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욕구와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장애인 자신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도움을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둘째,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도 그렇다고 숭배해야 할 신도 아니다. 넷째,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다. 다섯째, 장애인의 욕구는 다양한 서비스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 라는 이념을 발전시켰습니다. 1970년 가을 주체성, 자립성, 통합성,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서의 장애라는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신체 장애 학생 프로그램 PDSP를 구성합니다. PDSP는 연방정부와 버클리 대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었습니다. PDSP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주거와 학교 생활에 용이하도록 개호인을 확보하고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시각장애 학생들의 요구도 수용하여 대독 서비스도 포함되었습니다. 버클리에서의 PDSP는 대단한 호응을 얻어 100여 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코웰병원에 있던 학생들은 그곳으로부터 나와
PDSP의 지원으로 독립적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립생활을 시작합니다. PDSP는 당시로서는 기존의 재활적 관점에 비해 매우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은 신체의 기능이 얼마나 회복되었는가로 그 자립성을 측정하였는데, 이것을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개념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자립성이라는 것은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업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 삶의 질로 측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업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삶의 질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로버츠와 허슬러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지역사회를 포괄하여 일반 장애인들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장애인의 권익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자립생활센터 CIL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운동은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불이익 집단을 위한 정치활동과 권익 옹호 활동을 하게 되면서 모든 사회계급과 집단에 영향을 미친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운동 주체들이 내세운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논하지 말라 라는 슬로건은 당사자 배제 불가의 원칙이라는 그들의 입장을 잘 나타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의한 사회적 약자로 관주되거나 사회적 장벽에 의해 무능력해져 왔습니다. 또한 복지의 대상자로 여겨져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왔습니다. 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운동에서 장애 당사자들은 자신들을 대상화해 온 전문가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스스로 주장하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정책과 제도, 재정 등에 대해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운동 역시 장애 그 자체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였고, 장애에 접근하는 방식과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장애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란 장애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의 정책 결정 과정에 조직을 만들어 참여하고 자신들의 경험적 지식이 그들의 삶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당사자를 위한,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운동이 정신보건 영역에 미친 영향은 자조집단의 형성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의 중요한 결실로 당사자주의에 기반을 둔 정신장애인 자조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모임인 우리 스스로 On Our Own 와 같은 모임을 만들어 서비스 의존자가 아닌 서비스 소비자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옹호하고자 하는 의식 전환과 함께 성장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자조집단은 1994년 WA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미국 뉴욕에서 10명의 정신장애인들이 형성한
자조 모임인 WANA에서 비롯된 클럽하우스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곳으로 현재 약 30개국에 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자조집단은 사회적 연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자조집단은 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과 가족이 받는 편견을 타파하고 동등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권익 옹호의 목적을 갖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정신보건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 기반을 두어 소비자 주도로 운영되는 동료 지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적 인간으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는 당사자주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동료 지원 활동은 회복 모델을 실천하는 한 방법입니다. 정신보건 서비스의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신보건의 방향이 개인의 회복 탄력성에 초점을 두고 정신장애 증상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회복 모델과 동료 지원 활동 실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회복 모델의 실천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의료 모델과 재활 모델에 머물러 있어 정신보건 서비스의 소비자인 정신장애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전문가 중심의 운영 방식과 그로 인한 무력감과 소외감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인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기술을 제공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운영 방식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인 참여와 동료 관계의 활성화, 스스로를 위한 옹호와 연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정신재활시설에서 의료 모델과 재활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강점 기반 모델, 역량 강화 모델, 회복 모델, 이러한 서비스 모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 모델의 본격적인 도입은 2006년 한울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시작되어 보급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12년 한울 지역 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한 14개 사회복지 시설이 회복 모델에 기반을 두어 정신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동료 상담, 자조 모임, 당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 서비스에서 회복 모델은 200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일부 기관에서만 회복 모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복 모델의 실천이 미약했던 요인은 짧은 정신보건 역사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에서 소비자로서 인정받고 서비스의 중심이 되기보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틀이 장기 수용 중심, 입원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당사자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입니다. 셋째, 정신장애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 스스로가 갖는 낙인감, 사회의 편견 역시 정신장애인 당사자주의가 미약했던 원인입니다. 정신과 환자, 나고자라는 자기 낙인과 그로 인해 느끼는 무력감은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문화적 측면에서 정신장애를 가족의 책임, 잘못으로 인식하여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을 갖지 못하게 한 것도 원인입니다. 다섯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회복 모델에 대한 학습과 실천, 이념에 대한 교육의 부재 역시 의료와 재활 모델 서비스 지속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운동과 동료 지원 활동의 실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당사자 운동은 한국장애인연맹 DPI가 1986년 9월 창립되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59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들이 연대를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냅니다. 2007년부터 2009년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주최로 진행된 정신장애인 리더십 프로그램은 회복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주체됨과 자기 입장 옹호의 중요성을 교육하였습니다. 2010년 3월 한국정신장애인연합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활동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의 수준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인권단체인 한국정신장애연대 KAMI는 정신장애인의 차별과 부정적 인식, 편견에 맞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2010년 발족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이후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2012년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활동은 아직까지는 당사자가 구심점이 되기보다 전문가와 가족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분야에서 당사자 운동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조집단, 인터넷 지지집단, 동료 제공 서비스, 동료 파트너십, 당사자 직원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조집단은 기관 차원에서 회원들의 모임으로 진행되고 당사자만의 자조집단은 아직 그 수가 제한적입니다. 기관 차원에서 운영되는 자조집단의 경우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자조집단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선두주자로 활동하는데 저희 기관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인터넷 지지집단은 아름다운 동행을 비롯한 몇몇의 인터넷 카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페의 경우 2,000명 이상이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신장애 극복 수기와 정신장애인이 쓴 문학작품을 게재하기도 하고 가족교육, 조현병, 생활혜택,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온라인에서 활발한 상호 지지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동료 지원 활동의 경우 한울지역 정신건강센터가 중심이 되어 2010년부터 2012년 동료 상담가를 양성하고 동료 상담을 실시하는 동행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이 회복 모델을 기반으로 한 동료 상담, 자조 모임, 당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 정은 마음 사랑의 집은 제과제빵과 바리스타 훈련 프로그램을 당사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고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 14개 기관에서 46명의 동료 상담가가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서울시는 2012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정신장애인
적합직종 17개 직무를 개발하는 정신장애인 취업 활성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개발된 직무 중 하나인 동료 지원과 양성 과정을 통하여 10명의 동료 상담가를 배출하고 당사자를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동료 파트너십의 경우 클럽하우스의 운영 방식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클럽하우스는 1986년에 개원하여 클럽하우스 모델이 확산되는 데 기여한 태화 샘솟는 집이 대표적입니다. 태화 샘솟는 집은 2004년 한국 클럽하우스 세미나를 주관하였고 2012년 10월에는 아시아 클럽하우스 컨퍼런스를 주최할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바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나 또 저희 마음사랑의 집 회원 중에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료 지원 활동가가 탄생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동영상 시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 지원 활동가 에릭색의 정신질환 이야기 환자의 입장에서 라는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에린색은 USC 법대 교수, 심리학과 전공, 정신과 의사입니다. 스펙이 엄청나죠? 주요 내용은 정신분석과 약물치료의 지속, 주위 사람들의 지지, 우호적인 직장, 자신의 회복에 대한 신념,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많은 것이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 희망 아니면 절망을 느끼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뒤에 분들 졸지 마시고 이왕 첫 발을 내디셨으니 끝까지 함께 가보시게요. 화이팅! 지금까지 동료 지원 활동의 역사를 함께 공부했는데요. 많이 어려우셨죠?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료 지원가 Peer Support Provider란 무엇일까요? 정신질환에서의 회복 과정을 경험한 정신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료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겠죠. 정신질환에서의 회복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많이 들어왔겠죠? 정신질환에서의 완치되는 것,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 버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회복인 것일까요?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 활동가 다니엘 피셔는 아래와 같이 회복을 정의합니다. 회복이란 정신과 증상이 있더라도 자신의 삶에 대해 꿈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1960년대의 에드 로버츠와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가요? 미국 전반적인 미국 사회라는
전반적인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 사회, 개인 등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생각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리고 정신장애에서의 회복이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정신과 증상이 있더라도 자신의 삶과 꿈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것,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의학 패러다임에서는 정신장애를 증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증상의 완치 또는 완화를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해 왔지만, 회복 패러다임에서는 증상보다는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 수행과 정신질환에 대한 재해석으로 정신과적 증상이 있더라도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은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후자의 패러다임인 회복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죠? 회복 패러다임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신질환을 가질 수도 있고 회복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쫙. 하딩이라는 사람이 1988년도에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단 연구를 했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예우와 달리 연구 대상자의 3분의 2 이상이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1. 독립주거, 지속적인 관계와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시설이나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설에서도 많이 보았을 줄로 압니다. 10년, 15년, 짧으면 2년, 3년 이렇게 입원하지 않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당사자 디건이라는 사람은 회복은 의료적 모델에서 강조해온 1차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대신 자존감과 정체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보다 관심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가 완전한 기능 회복이나 약물 치료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은 종착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매일이 도전에 접근하는 태도이자 방법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윗줄을 쫙 그어 주십시오. 회복은 종착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매일이 도전에 접근하는 태도이자 방법이다. 여러분들도 꼭 숙지하셔서 동료 지원 활동을 하면서 동료들에게 꼭 이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알아볼 게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회복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로서의 회복인데 Recovery from Mental Illness, 증상의 소멸이나 감소, 기능 향상으로 질병 발생 이전 정상적 상태로의 복귀를 말하며 전문가나 가족들이 지지하는 개념으로 정신질환 자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첫 번째 관점은 우리들이 납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인데, 과정으로서의 회복, Recovery in Mental Illness, 정신장애인의 심리적
기능적, 사회적 문제를 인정하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끌어내어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태도, 감정, 지각, 신념, 역할, 목적을 조정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전체적인 과정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인적 회복을 말합니다. 이 전인적 회복은 내가 정신과적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아니면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이죠. 이미 공부에서 다 알고 계시죠? 다음으로 회복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회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1993년 앤서니는 회복은 정신질환의 파국적 영향을 넘어 성장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증상의 경험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스스로 회복될 수 있다고 느끼고 믿을 수 있는 주관적 신념이라 했습니다. 1994년 설리반은 회복은 증상의 감소에 초점을 두기보다 증상 완화가 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삶에서 성취 경험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2년 눈트는 회복 과정의 핵심은 자신을 재정립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망함으로써 부적절한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왜 내가 병에 걸렸을까?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의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새로 발견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1993년의 당사자, 1994년의 당사자, 2002년의 당사자, 2020년도의 여러분, 당사자 여러분들은 회복을 무엇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시대가 변화하면서 회복에 대한 정의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자, 과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왜 숙제를 내느냐고요? 동료 지원 활동가로서 회복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개념이 있어야 동료들에게 전문가다운 지원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정신질환에서의 회복 과정에 대한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회복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또는 1, 2년 내에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몇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둘째, 회복의 과정은 단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나선형에 가깝다는 겁니다. 회복은 삶의 방법이고 하루하루 도전하는 여정으로 회복의 과정은 역동적이고 극히 개인마다 다른 고유한 과정으로 회복입니다. 단선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죠. 누군가는 단선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회복이 나선형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코언과 카라스는 정신질환에서의 회복은 한때 망가졌던 것을 수리하는 것이며 인생의 고통을 새로운 계기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들은 각 개인은 재발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다시금 새로운 재통합의 여정에 들어서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은 진전되는 나선형 모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 직무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에 대한 자기 스티그마와 특히 사회적 스티그마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 자체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신장애인은 그 특성상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근로 환경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일할 수 있는 지속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3년 한국장애인 고용개발원과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협력하여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종합적인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과 고용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의 종합적 고용 모델의 개발을 통하여 7개 정신보건기관에 10명의 정신장애인이 동료 지원가로 취업하는 값진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현재도 정신보건기관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동료 지원가가 혹시 마음사랑병원이나 대자연병원에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꼭 동료 지원 활동가로서 취업하여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동료 지원 활동의 역사적 배경에서 보았듯이 여러분과 가족, 당사자,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또한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저희는 씨앗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을 우리가 열심히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해서 싹을 틔워 길러내서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같이 변화를 이끌어내 봅시다. 화이팅 합시다.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 지식, 대처 기술을 바탕으로 주변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조력하고 생활 제반 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을 합니다. 뒷부분에 가면 동료 활동의 미래를 말하다 라는 간담회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참석자들이 성매매 방지 동료 활동가들인데요. 이들이 겪었던 과정들, 이들이 받았던 느낌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 지원가 직무 지침서는 동료 지원가 직무 내용을 동료 상담, 프로그램 진행, 교육 강사 활동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지침서를 보기 전에 조금 더 알아볼까요? 동료 지원 활동만의 고유한 효과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동료 지원가의 긍정적 자기 개방과 역할 모델로 회복에 대한 희망을 고취시킵니다. 동료 지원가는 꼭 자기 개방, 어느 만큼의 자기 개방이 되어야 하고, 나를 보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생각을 개선해 나갈 동료들에 대해서 역할 모델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 정신질환을 관리하고 다양한 일상의 어려움에 대처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 신뢰, 수용, 이해, 공감의 관계 형성, 특히 비슷한 경험으로 정신장애인의 마음을 더 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동료 지원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또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째, 사회적 지지로서 소속감, 성장에 대한 긍정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경험적 지식으로서 질병에 대한 대처, 자기 결정 및 선택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와 접근이 가능합니다. 셋째, 사회적 학습을 통해 긍정적 행동 변화와 질병이나 서비스에 대응하는 자기 효능감이 향상됩니다. 넷째, 사회적 비교를 통해 성장과 희망에 대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다섯째, 동료 지원과 또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역량과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우리가 방금 동영상을 통해 두 사람의 주인공을 보았는데요. 이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또한 자기 의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고 오면서 자신감도 향상이 되고 역량이 향상이 됐겠죠.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도 되고 심리 전문가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동료 지원 활동가로서 활동하면서 이 두 주인공이 보여주었던 사례,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 지원과 직무 지침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료 상담은 상담 방법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은 다음의 5가지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의 집을 방문하여 동료 상담을 하는 가정방문 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독립생활을 하거나 원하는 대상자를 준비 및 훈련시키고 주거관리,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독립주거 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취업한 대상자를 방문하여 직장 내에서 힘든 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도와주어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취업장 방문 서비스도 합니다. 정신보건기관에 등록 신청을 한 후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자에게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합니다. 정신보건기관에 등록한 지 6개월 이내의 신규 회원을 멘티로 삼아 1:1 상담을 제공하여 기관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신규 회원 멘토 서비스도 합니다. 두 번째, 동료 지원관은 당사자 주도 프로그램의 계획 및 진행, 산책이나 영화 동아리 등 각종 동아리 활동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며 정신건강교육, 사회기술 훈련 등의 보조 진행자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료 지원 활동의 대표인 다양한 자조 모임을 구성, 진행하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 번째, 동료 지원관은 가족교육, 약물 및 정신과 증상교육, 인권교육, 회복 패러다임 교육, 기관 방문자 교육 등 교육 강사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신장애에서의 회복 촉진 요소와 회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지원가로 활동할 때 동료들에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에서의 회복 촉진 요소, 정체성 회복, 관계, 참여와 의미, 목적 찾기, 서비스와 지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정체성 회복은 자신감, 희망과 낭만, 자기 수용, 책임감, 믿음, 존중, 자기 효율성, 자기 인식, 차별을 넘어선 성장, 문화, 사회, 지역에 속하기, 행동주의, 영성, 대처하기, 통제권을 가짐. 그리고 관계는 우정, 지지적 가족관계, 친밀관계, 육아, 동료, 반려동물, 서비스 전문가, 상호 신뢰와 인정, 희망적 관계를 말합니다. 참여와 의미, 목적 찾기는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역할 참여, 자원봉사, 취업, 경력 및 교육, 자신과 자신의 상태에 대해 배우기, 지역사회에 속하기, 지역사회 및 주거, 노력과 창의성, 다른 사람의 경험, 서비스와 지지, 정보 제공을 받고 조절하에 있다는 느낌, 연속성 및 유연성, 치료 및 요법, 동료 지원, 관계, 태도, 그리고 힘, 주거 공간과 주거 공간과 지역사회 자원, 재정적 안정이 이것에 속합니다. 회복을 방해하는 장애물 보겠습니다. 회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틀에 박힌 것, 낙인 및 차별, 빈곤, 양질의 건강 서비스 부족, 독립성과 통제의 결여,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지지 결여가 이 회복하는 데 방해물이 되는데, 이 6가지를 잘 숙지하셔서 동료 지원 활동할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지원 활동가 역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료의 심리와 생각을 충분히 공감해 줍니다. 동료가 적극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셋째, 동료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여 신뢰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동료 자신의 아팠던 과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스스로의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도록 지지를 해줍니다. 넷째, 장애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다섯째, 동료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이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해 줍니다. 여섯째, 동료가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6가지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줄 때, 이러한 역할을 할 때 동료들에게 자기결정권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큰 역할,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지원 활동의 역사적 배경, 현황, 동료 지원 활동가의 자세 및 역할에 대해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2010년 4월 15일에 성매매 방지 동료 활동가들의 동료 활동의 미래를 말하다 라는 간담회가 있었는데, 영역은 다르지만 선배 동료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비 동료 지원 활동가로서 알아야 할 사항을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동료 활동가가 된 동기와 활동 과정에서의 느낌을 보겠습니다. 활동가 박씨, 처음에는 자활을 성공해서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도 취업이 쉽지 않았고 이력란에 채울 수 있는 경력이 없었다. 그때 옆에서 동료 활동가가 되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 주었다. 고등학교로의 진학, 검정고시가 아닌 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저의 이전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과 부딪혀보고 싶었거든요. 학교 졸업 후 상담원 양성 교육도 받고 이력서도 써보고 면접도 보았어요. 이러한 과정이 저를 한 단계씩 성장시켜 주었다고 봅니다. 동료 활동가의 길을 간다고 하기보다는 자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동료 활동가 채씨. 처음 동료 활동가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말 그대로 동료,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아팠던 경험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활동이라 생각했다. 서로 얘기가 잘 되는 이유는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일을 했고 또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도 이 두 분의 활동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동료 활동가만의 특별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동료와 비경험 활동가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인 것 같아요. 활동가라고 해서 동료한테 내가 권력으로 누르지 않을까, 선이 그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 활동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죠. 자기가 잘하면 친구들하고의 벽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사람들은 동료 활동가를 그냥 좋다고만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고 정리한다는 점에서 생각보다는 힘들다는 생각도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배우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행정 업무 처리 과정이 보다 쉬워집니다. 업무라는 게 틀리고 고치고 다시 익히면서 그 능력이 늘어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도 늘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중간에서 정체만 되어 있으면 활동가와 친구들이 섞일 수 없잖아요. 그 사이에서 내가 물처럼 스며들어 섞어주는 역할, 그게 동료 활동가의 역할이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방금 이곳은 밑줄을 그어서 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줄 쫙. 동료 활동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경험자이기 때문에 빨리 친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경험자이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못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이야기는 동료 활동가에게 하는 게 편하겠지만 지원 부분에서는 비경험 활동가를 더욱 믿을 것 같아요. 동료 활동가가 어느 부분에서는 더욱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률 지원, 사건의 증거, 검진 보고서, 긴급 구조, 이동 경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동료 활동가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동료 활동가의 전문성입니다. 동료 활동가의 책임감과 부담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문서 작업부터 하나에서 10까지 다 배워야 하는데 걸음마가 아니라 기는 것부터 하나씩 올라가야 했어요. 우리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도 힘들게 배워 지금처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작은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는 지원이 만족스러울까? 내 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도 했어요. 인간적이게 라포를 할 수 있는 동료 활동가의 역할은 중요한데 반면 지원과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은 없다라는 딜레마가 존재하죠. 긍정과 부정이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가 소진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신뢰하여 일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러한 마음이실 겁니다. 이러한 책임감과 부담감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료들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응원합니다. 동료 활동가를 지속시키는 힘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지지해 주는 것이겠죠. 동료들, 활동가들이요. 동료들에게 정말 불편하지 않게 그 사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대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어요. 저에게 잘했다는 칭찬과 더불어 개선점을 알려주면 소진되었던 것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2번, 3번 할 때 더 향상될 거니까 믿어주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무실 근무가 아니어도 뭔가 같이 배우고 그것을 잊지 않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동료 활동가의 개념을 확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동료 활동가. 지금은 좁은 의미에서의 개념이 우리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영역은 뭐가 있을까요? 대학 교수? 강연자? 작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동영상 2개를 봤었죠. 그 2 강연자처럼, 주인공처럼 여러분들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동료 활동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회원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 김땡땡 회원이 있는데요. 여성 회원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 회복 모델을 접했을 때 회원들 대상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뭐냐면 일본에 있는 베델의 집, 그 회원들이 생활하는 걸 이렇게 한 30분간 같이 보았는데 거기 회원 중에 한 명이 물을 그렇게 먹는 회원이 있었어요. 뭐 누군가 계속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몸에 이상이 온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자, 이런 영상을 회원들한테 이제 보여줬었는데 저희 시설 회원 중에 방금 소개했던 이 여성 회원이 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식사할 때
우리 그 냉면 그릇 있죠? 그거 하나 갖다 놓고 밥 먹으면서 그걸 계속 마셨어요. 다 떨어지면 또 한 번 갔다 오고. 그리고 항상 손에 사이다를 하나씩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국장님이 그 회원에게 이런 영상 관련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줬죠. 했더니 어느 날 그 물 먹는 습관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게 됐어요. 이런 교육이라는 거, 그리고 영상을 통해 당사자가 당사자에게 주는 이러한 영향은 전문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동료 활동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전문가로서 보수교육, 배우기 쉬운 매뉴얼, 자존감의 향상과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 활동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내 소양이 쌓일 수 있도록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큰 힘을 얻은 것 같고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지금 제 이름이 불리어진다는 점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로 인해 다른 이들이 꿈을 꿀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1시간 넘게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는 중에 나름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고 또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뭔가 한 단계 성장하는 어떠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이 교육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료 지원가로서 동료 활동가로서 활동하면서 방금 읽어드렸던 내 소양이 쌓이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고 큰 힘을 얻는 것 같고 더 단단해지는 것 같고 내 이름 손동혁이라는 이름이 불리어지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오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꿈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료 활동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조 모임을 통해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스크랩도 하고 자유 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자조 모임이 전국에서 활성화되어야 당사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확장되고 목소리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기관 간의 네트워킹은 동료 활동가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좋은 방법이죠.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도 좋지만 내면의 성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사람을 대할 때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고 받더라도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료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당사자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숙제, 여러분들에게 책임감, 부담감을 한 가지 여기서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은 동료 지원가로서의 활동가로서의 이런 역할을 회원 동료들에게 역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방금 보았던 것처럼 자유롭게 스크랩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소모임이 아니라 전국적인 모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우리 아름다운 세상이나 마음사랑의 집이나 여러분들 기관에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 활동가들하고 소통하면서 큰 힘을 키워야 됩니다. 세력이죠. 여러분들 혁명가가 돼야 돼요. 이 활동가로서 성장하는 것도 좋은데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운동가 역시 여러분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책도 많이 보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연애도 좀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동료 지원 활동가로서 크게 성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동료 지원 활동가의 역사적 배경과 동료 지원 활동가의 역할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미래 동료 지원 활동가로서 활동하시면서 지금보다 더 큰 꿈을 가지면 좋겠고요. 동영상의 주인공들처럼, 아니요, 이 장애인 동료 지원 활동가, 우리가 처음 보았던 에드 로봇,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에드 로봇처럼, 전신마비 장애인이었던 에드 로봇처럼 독립심이 강하고 또 뭔가 동료들하고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에,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신보건에 큰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